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 산업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대유위니아 사태 이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김일태 전남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지역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 경제 이야기 뭐 요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유위니아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이제 광주 지역에 기반을 둔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 뭐 일부 대책이 좀 마련된 상황입니다. 생산 공장도 재가동되고 있어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뭐 이게 급한 불은 좀 끈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죠. 이게 대유위니아가 이제 김치 냉장고가 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구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소비가 이제 급감되고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 물량도 줄어들고 또 수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일차 협력 기간까지 이제 이게 파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곳 이상이 이제 어려운데 피해 규모가 한 400여 가까이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임금하고 퇴직금 체불들이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에서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돼서 체불 기업도 좀 살 수 있고 또 우리 일 차 협력기관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자, 대유위니아 문제 일단 뭐 급한 불은 좀 꺼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공장은 그래서 다시 가동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공장은 재가동되고 있고 그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체불이 임금이 체불됐던 문제도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유위니아는 어쨌든 향후에 가전 분야, 제조업 부문을 모두 매각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조업 분야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같이 내구재 산업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또 삼성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게 수주 물량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역에서 이거를 경영난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출의 활로라든지 이거를 좀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금융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류이라든지 또는 수출에 좀 지원하고 또 1차 협력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광주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를 해야 돼요. 자체의 어떻게 보면 부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면 소부장에 그걸 통해서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1차 협력기관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예견되어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하다. 뭔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지역 경제계 특히 이제 가전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려움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이제 도움을 좀 구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지역 정치권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좀 비관적이고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번 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 재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지난번에 비해서 또 작년에 이제 올 24년 예산, 23년 예산보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역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달라. 이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이거는 시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지역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경제 단체들이 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는
긴축 재정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도 이제 더 이제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현실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불황기에 이거 확장 정책 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 경제학자인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예. 지금의 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돈이 풀렸어요. 많이 돈을 풀렸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으로 되고 이게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결국은 중산층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의 건전성만을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그때 오바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냈냐면은 4분의 1 정도는 감세 정책을 하고 4분의 3은 재정 지출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4분의 1 정도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 소비면에서. 그다음에 4분의 3은 어떻습니까? GM이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이 그 당시 때 어려웠거든요. 그 애들한테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확장을 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감세와 재정 지출이 상당히 이제 팽팽합니다. 그러지만은 시뮬레이션 한 결과 1달러를 했을 때 감세는 0.99달러지만은 재정 지출은 1.59달러로서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저는 타개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중에서 R&D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R&D는 지금 당장 그게 어떤 수익으로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예산을 깎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인공지능 그렇죠. 예. 선도 도시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예산도 지금 많이 R&D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런 긴축 재정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광주의 AI 산업 발전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AI의 어떤 그 생산 도시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AI가 판교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이제 국비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광주가 지니고 있는 또 지자체의 어려움, 즉 판교라든지 이런 게 경기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불리하다. 불리한 거는 그렇지만은 이제 시에서도 이번 그 예산안에 한 60억 정도의 인재 양성에 대한 AI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인재 양성과 관련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지켜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의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4명 중에 1명인데 근데 4명 중 1명은 그냥 쉬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쉬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뭐 이제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청년의 고용률이 이제 한 40%, 38%지만은 그러면 저희들이 한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가능 인구를 보면은 경제 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 안에 이제 취업자하고 실업자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비경제. 그러니까 고용률이 한 40% 10명의 노동 가능 인구에서 4명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6명 어디 있느냐? 실업자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경제 활동에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실업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5% 정도는 구직을 단념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비경제 활동에서 그럼 25% 정도는 뭐 전혀 이제 일하는 거를 포기한 거죠.
그 상당히 이제 그런 점들이 결국은 앞으로 청년들이 그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할 때 결혼 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네. 자, 지금 방금 이제 지역의 청년 고용 현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지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의 기업 현황은 어떤가라고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 지역의 활동 기업은 18만 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제주, 울산 다음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이나 제주는 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또 울산은 대기업이 집중돼 있는 구조라고 봤을 때 사실상 광주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어떤 점이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청년들의 유출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 그 호남권에서 한 70%, 80% 나오고 또 동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80% 결국은 그게 이제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주로 대학에 대졸을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주거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길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면 청년들한테 예금을 주고 어떤 저기를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청년들을 이렇게 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든지 아까 꾸준히 우리가 말하면은 광주의 지지엠이라는 게 결국은 한 7, 8년 걸려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산업들이 미래 먹거리 추천도 되었고 실제 시도도 됐고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또 좌절된 것도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이 환경에서 보자면 주어진 환경에서 보자면 결국에 그래도 광주의 지역의 미래 먹거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자동차에서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어떤 한 7, 80만 대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도시로서의 위치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저기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게 이제 AI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번에 국가산업단지 할 때 반도체였어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저희들 사정을 보면 메모리 부분은 한국이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용을 말하는 거죠. 저장용. 즉 우리가 말하면 설계에서부터 대규모 생산하는 삼성과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저희들이 그걸 그때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비메모리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AI인데 AI 칩을 하는 거예요. AI 칩을. 근데 그게 미국의 AMC라든지 또는 뭐 그래픽 디자이너 엔비디아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PC라든지 태블릿 같은 건 퀄컴이라든지 이런 미국이 모든 걸 잡고 있어요. 그게 한 60, 70%를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설계 분야를 다 잡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설계하고 이제 생산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생산이 분리된 쪽은 뭡니까? TSMC라고 대만의 위탁업체가 대부분이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한국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전번에 구미하고 뭐 경쟁하는데 구미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국 경제가 두 가지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메모리 부분에서는 구미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뭐 이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저희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업체가 있습니다. 엠코 테크노탈리죠. 이게 세계적인 2위의 패키징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살리지 않으면 이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기업들이 좀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투 트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입지 조건이 좋고 뭐 물이니 뭐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러는데 구미는 이미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산업단지가 먼저 생긴 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일태 교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느덧 개관 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당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전당 이제 8년이나 됐습니다, 벌써. 예. 예, 전당장 또 문화원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된 지 이제 6년 만에 첫 전당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2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자, 개관 8주년.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소감을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 11월 25일로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8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전당장으로 취임을 한 지도 벌써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요. 너무 정신없이 바삐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아주 큰 꿈을 품고 문화전당이 개관을 했지만 그동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또 아시아문화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서로 좀 중첩되는 기능이 있고 또 법적, 제도적 기능의 미비로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21년도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아시아문화원을 전당이 흡수 통합하는 통합전당으로의 출범이 이루어지었고 작년에는 제가 전당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세우고 또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조금 이제 제대로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발전소의 어떤 기틀을 다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또 그런 면에서 지난 그 올해 1년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년 그러니까 처음 개관했을 때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지역사회가 동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기관이다, 뭐 그런 시설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뭐 최근에는 지역사회랑 좀 소통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아주 이제 좀 대중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부분 노력 많이 하셨죠? 예, 제가 작년 2월에 전당장으로 그것도 초대 전당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하고도 많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셨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당의 문턱이 높고 되게 어렵다, 낯설다.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는 지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소통 강화였습니다. 먼저 내부 직원 간에 저희 전당에 7개의 부서가 있는데 7개 부서 간에도 부서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이촉하면서 주제나 소재나 내용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벽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했고요. 특별히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자유롭게 편하게 찾아올 수 있을까 많이 소통하느라고 애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이런 여러 가지 그 명칭에다가 전시장,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으로 조금 더 별칭을 쉽게 바꿨고요. 특히 동선도 이런 장애우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편하게 각종 그 장치나 CI 작업들, 안내 표지들을 대폭 보강하면서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제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큰 성과 이거다라고 꼽겠다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열린 전당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열린 문화발전소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임사를 밝혔는데요. 이제 그것에 걸맞게 전당이 작년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을 때 올해의 핵심 테마를 도시문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들을 문화전당에 오셔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요가축제, 또 책 읽는 ACC, 그리고 가을밤 피크닉, 그런가 하면 또 알록달록 ACC 등 다양한 문화전당의 다양한 공간들에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 문화 행사들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동안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문화전당을 하늘마당에 에스컬레이터를 신축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접근성이 편리해지면서 방문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는 거기다가 또 이 상상마당 어린이문화원 옥상에서 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에스컬레이터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2개로 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년 연속 대한민국의 유니크 베뉴라고 하는 멋진 관광 명소로 설정이 되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 100선에도 연이어 선정이 되는 등 좀 호평을 받았고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올해 10월 말 현재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저희 전당을 다녀가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열린 아시아 문화 전당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렇게 함께한 컨텐츠 중에서 세계적으로 또 인정받은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던 한 해로 기억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8년에 해당하도록 많은 세상에 없던 콘텐츠들을 창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국내외에 많이 순회 공연과 순회 전시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올해는 각종 행사와 여러 단체에서 수상의 기쁨을 많이 또 누리는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의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그 SEGD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 그룹은 1987년도부터 결성되어서 미국의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전문가 그룹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전시 부문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유정원이라고 하는 전시가 메리트 어워드라고 하는 전시 부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ACC가 창제작 공연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 창제작 공연인 뿔난 오니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그 2개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는 최대 인형극 축제가 있습니다. 춘천 인형극제인데요. 올해 제35회를 맞았는데 그 35회 인형극 축제에서 또 각각 미술상과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 호평을 받다 보니까 방문객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당이 개관한 이래 최초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라고 하는 비디오 전시가 10만 명을 돌파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EGD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사유정원이 전당 최초로 19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기록했고 뒤이어서 모림이감이라고 하는 전시도 최단 기간 10만 명을 돌파하여 14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 명을 10월 말 기준으로 돌파했는가 하면 2015년 개관 이래 8년 동안 무려 1,52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저희 전당을 다녀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사회에 많이 녹아들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자, 올해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적 역량 강화의 해라고 오늘 목표를 잡고 4대 전략 목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도 좀 궁금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초대 전당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그 도시문화라고 하는 핵심 주제에 이어서 4가지의 그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전당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니만큼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또 융복합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기반이 많은데요. 그런 기반들을 좀 더 체계화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당의 전시장이 6개가 있는데 가장 큰 전시 1관과 전시 2관을 상설 전시관화하여서 많은 관람객들이 언제나 전당을 찾아오셔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전당의 기반을 체계화했고요. 두 번째로 전당은 또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또 국가 단위, 세계 단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 그런 커뮤니티들을 좀 더 확대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5월 어떤 문화 콘텐츠를 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의 취지에 걸맞게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또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목표로 삼고 올해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문화로 소통하는 아시아 문화 주간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특별히 그 규모와 내용을 확충하고 확대하여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목표의 하나는 그 문화융복화 미술기관으로서의 기반 서비스 강화인데요.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장치들을 강화했고 또 장애우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4대 목표를 이렇게 많이 초과 달성한 한 해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자부해 봅니다. 네. 전당장님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4대 전략 목표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바로 이제 아시아 문화 가치의 확산과 이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자, 이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게 이제 아시아를 주제로 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 아시아 문화 가치의 확산과 이해라고 하는 목표가 이게 설정이 되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 그렇다면 현대 문명의 대안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문화, 아시아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장이라고 어디 가서 인사를 드리면 아시아 문화를 뭘 연구하는 곳이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시아성이라고 하면 되게 이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중장기 전략을 짜면서 여러 곳도 스스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시아는 먼저 지리적으로 되게 넓고 종교를 포함한 생활 문화나 전통 양식들이 너무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성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성이다. 문화 다양성, 예술의 다양성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사실 근현대 이후로는 서구 문화 중심으로 뭔가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이렇게 지역의 식민지를 만들고 그 현대 문명을 주도해 왔다면 그러한 서구 문명의 주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하고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환경 위기가 발생하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앞에 말씀드린 다양성에 기반하여서 서구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아시아적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 문명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 문화전당에서 콘텐츠로 만들고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 또 전당님 오늘 말씀 듣고 또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관심 크게 생겼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역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당은 올해 이제 개관 8주년을 맞았고 내년 후년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개관 10주년을 즈음하여 새로운 재창관의 어떤 의지로 열심히 TF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열린 문화발전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강현 전당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당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여야가 모두 신당 여부로 시끌시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총리를 면담하는 등 독자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 함께 신당을 포함해 현재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펭귄에 비유하는 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퍼스트 펭귄이라고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있잖아요. 선도자, 조직의 선도자 같은 거. 일종의 선도 탈당을 하셨는데 네. 이거 내가 왜 제일 먼저 뛰어들었지? 이런 후회 같은 건 혹시? 없습니다.
안 하시나요? 오히려 네. 제가 좀 당의 그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뭐랄까 네. 개혁 또는 충격 이거를 주기 위해서 뭐 오래전부터 결심을 했던 것이고 네. 그 당내 이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이렇게 좀 같이 결행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의원들은 네. 조금 더 당에 남아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네. 이재명 사당 또 개딸당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뜯어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롭게 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서 네. 이를 그 실현에 그 추구해왔던 종전 그 민주당 네. 그런 진짜 민주당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결행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분들도 뒤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방패당으로 네. 전락했습니다. 더 새가 금방 확산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뭐 윤영찬 여기 원칙과 상식 말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건가요? 예. 근데 뭐 개딸당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운영자 이 사람이 처음 뭐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뭐 개딸 용어 더 이상 쓰지 마라.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 뭐 이러면서 개딸 용어를 쓰면은 뭐 80년 5.18 광주를 폭도로 몰아간 뭐 전두환이랑 같은 뭐 이런 걸로 간주하겠다. 뭐 엄포도 놓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자기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본인들이 스스로 개딸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면 개혁의 딸이다. 그걸 줄여서 개딸. 그렇게 부르고 자기들끼리 부르고 그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또 이재명 대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서로 뭐 아주 개딸에 대한 그룹에 속한 거를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개딸이 이제 어쩌면 이 우리 사회의 아주 제일 못된 악질적인 그런 존재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가받으니까 이제는 그걸 띄고 싶은 거겠죠. 뭐 늑대가 네. 밀가루 뒤집어 쓴다고 뭐 순한 양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네. 개딸들이 사실 점령했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들 그 개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개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점령군이니까. 말하면 주격군이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개딸이라는 가뜩이나 또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띄고 싶겠죠. 그럼 뭐 민주당원이라고 해달라는데 그러니까 점령했다라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밍을 굳이 해서 분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다 잡아 먹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개딸입니다. 개딸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현대로 네. 개딸로 불러주지 말라. 그럼 개딸당으로 불러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저께 이낙연 전 총리 만나셨는데 원래 민주당을 재건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신당이라고는 있을 수 없죠. 어느 사람이 이제 주도하는 네. 뭐 정치 세력이 이렇게 규합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사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붙여버리면 네. 우리 사회는 공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람 중심의 네. 낙후된 정치 문화나 행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네.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도 만나 보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네. 그대로 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당이고 네. 또 개딸당이고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졌고 네. 이제는 뭐 그 당에 더 기대거나 뜯어 고칠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종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어져 왔던 네. 그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 가치로 알고 네. 그걸 실현을 위한 소위 진짜 민주당
그 민주당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재건하는데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당을 복원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셨고 그거를 위해 중심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은 진짜 민주당을 복원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 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상당히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당을 뭐 할 수 있겠냐. 뭐 지금 당장 광주, 전남 이른바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거리를 두고 있고 뭐 공천 받으려고 하는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재명으로 갈아탄 거 아니냐. 뭐 세력화가 가능하겠냐. 뭐 이런 세력화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겠죠. 주문이고 네, 주문을 외우는 거죠. 잘 안 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가면 네, 나쁜 놈들, 아니면 분열주의자,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는 아까 말씀하신 뭐 전두환 네. 정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낙인으로 찍어버리거든요. 이유는 왜겠습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뜻 있는 분들이 나가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면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딱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짜부러 들겠죠. 뭐 국민들부터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네. 두렵고 현실적인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박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하는 건 세력화도 안 될 것이고 사람이 있냐 현역이 있냐 이러는데 현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뜻 있는 분들은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뭐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네. 뭐 제대로 된 당입니까? 온전한 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가령 뭐 공천이 마무리되고 뭐 그런 거를 아무튼 세력화가 어떤 식으로도 될 거다. 됩니다. 되고 네.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네. 그 영남 호남의 지역적 패권과 결부해서 한 현실적인 독과점 구조가 강고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낙연, 네.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그 네. 의원들 또는 뜻 있는 여러 분들이 연합을 해서 아주 힘차게 싸워야죠.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그 예전에 유신 정권 때 뭐 이철승 뭐 이런 분들 유진산 이런 분들 뭐 김영삼 당시 40대 기수론 뭐 이렇게 싸우면서 뭐 젖비린내 사쿠라 뭐 이런 거 얘기하다 갑자기 또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사쿠라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김민석 의원은 네. 참 점잖은 분인 줄 알았더니 인성이 참 못됐어요. 보니까 많은 실망이 들어요. 인성이 그리고 못됐다는 건 인성.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얼마 전까지 한수밥 밥 먹었잖아요. 본인도 뭐 이낙연 대표하고 아주 친할 테고. 그런데 뜻이 달라서 다른 입장이 됐으면 네. 경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하면 될 일이고 네. 더 분발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뜻을 달리해서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 인신공격을 하면서 소위 사쿠라라는 거는 변절자, 네. 뭐 더블 플레이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뜻 아닙니까? 네. 그렇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되죠. 예의도 없고. 그거는 네. 저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소위 친명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성호 의원도 있어요. 네. 저하고도 친한데 제가 아침에 이게 보조 보니까 네. 아주 어느 방송 가서 이낙연 대표를 아주 못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비판도 아니에요. 비난이에요. 인격 모독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네. 눈도장 찍어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충성 경쟁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헐뜯고 물어뜯고 낙인 찍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졌냐 이거죠. 상대를 악마화하고 네. 상대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상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뭐 연락이나 김기현 대표나 뭐 어떤 다른 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 뭐 제가 연락도 안 왔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지만 연락이 왔죠. 김기현 대표도 와서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저는 받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상대당인 국민의당이나 또는 다른 당인 정의당 의원들하고도 가능하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나 내년 총선 불출마를 두고 좀 숙고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뭐 보도를 네. 보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뭐 뜻이 맞거나 여건이 되면은 국민의힘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뜻이 맞으면 어느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상식의 정치를 보건 워낙 반상식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뭐 그렇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몰상식이 또 파렴치한 정치가 횡행하는 이때에는 네. 상식의 정치, 염치를 아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빨리 그 구축되고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예.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하고도 손잡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한데 민주당 진짜 민주당 복원 재건을 명분으로 탈당을 하셨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가서 민주당을 진짜 민주당을 복원하겠다 이거는 뭐 일종의 아니, 약간 제 말씀은 네. 제가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네. 새로운 신당의 네. 그 정치 세력이 구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진짜 민주당이 그 저 재건하고 하는 정치 세력이 규합이 되면 저도 거기에 그 합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 또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갈 곳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때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저 최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차선을 택해서 가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럼 아직 딱 정해진 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고 네.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고 양양자 의원도 만나고 이것을 어떻게 규합을 시켜볼까도 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없다는 거는 거꾸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열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상황을 보고 예. 그 중에서 제가 정치적 저의 비전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고 또 상대가 받아주고 같이 네. 힘을 합칠 곳이면 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준석, 이낙연 의원님까지 해서 영남, 호남, 충청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 신당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거네요. 제3지대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또 다른 또 정치 세력이 나와서 두 당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제3당 뭐 이러면 좀 변들이 같고 지류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한테도 3지대라는 말 쓰지 마라. 그러면 그 짝퉁 같다. 또 지류 같다. 본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부조리, 불의에 맞서서 이를 가름하는 대체하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옵션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니까 그런 건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뭐 등등을 본 다음에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내년 총선에 시대 정신 같은 게 있다면 그럼 뭐 어떤 걸까요? 전 상식이라고 봅니다. 상식. 상식.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전통적으로 다른 모든 분야가 네. 성장 발전하는데 정치는 퇴행하고 있어요. 음. 제가 2004년도 열린우당으로 탄도리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정치가 발전한 게 아니라 정치가 퇴행하고 아주 못된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못된 모습, 아주 못된 모습은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둘 다를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되죠.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겸손하지가 않고 오만하고 그리고 예. 정치를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또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이재명 민주당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여당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뭐 대안
그 두 군데가 없으면 어디가 대안이 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네. 지금 규합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뭐 선뜻 뜻이 같으니까 거기에 합류하는데 아주 좋죠. 저도 명분이 되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이런 또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려는 네. 노력이 잘 안 되면 여러 이제 참 딜레마에 놓이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야 그러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마땅치가 않고 그럼 어떡하지? 무소속? 네. 무소속 한다는 게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만둬야 되는가? 이거 지금까지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서 싸운 것을 네. 만약에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과 그 개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모델일 거예요. 원하는 거. 못 살게 구니까 스스로 주저앉았다. 그거는 그렇게 굴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조선 동아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그냥 대놓고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사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뭐 페이스북에다가 예전에 전두환 때 박사위의 육사, 육사위의 여사 뭐 이거 빗대갖고 박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뭐 이렇게 빗댔던데 김건희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러스 우선 첫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 조작 문제. 네.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뭔가 하여간 이상한 결론도 안 내고 어영부영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네. 다만 이것이 민주당이 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이용하려고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 수사를 네.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을 국민의힘이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네. 분명히 정쟁에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뜻이 진정하다면 저는 총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특검법을 뭐 28일 날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럼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통령으로 깔끔하다면 대통령이 그럼 한번 해봐라. 당당하게. 네.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현 정권에도 국민의힘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주 담대하게 그런 수용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실까요? 다만, 그런데? 예? 하실까요? 그런데 수용을? 글쎄 그건 뭐 제가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 속마음은. 그런데 제가 제3자로서 그걸 공정하게 본다면 네. 정략적으로 민주당은 이용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특검은 하되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시키기 위해서 네.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전 제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13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